2월 17일 오늘 날짜로 강의를 하고 20년 3월 5일에 제가 젊은 부자들을 창업을 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창업을 했고 그때부터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빼놓고는 계속 재테크 강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한 40번 정도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따로 재테크 공부를 하지 않아도 강의 준비를 위해서 아침에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3, 4시간 정도만 사실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강의 안에서 한 15% 정도만 바뀌는데 그런 것들도 쌓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뭐 굉장한 트렌드를 좀 알게 되는, 하다못해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겠지만 매달 같은 시점에 예를 들어서 매달 1일만 주가 변동을 체크를 해도 어떤 식으로 올라갔고 지난달에 복귀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저 말고도 뭐 대단한 유튜버들도 많고 강사들도 많겠지만 저는 어쨌든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란 키워드가 있고 제가 물론 11월 달에 퇴사를 했지만 여기를 이뤘었던 모든 것들은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했었던 거고요. 사실 작년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좀 아무래도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적이 있는 게 아무래도 어느 기관에 소속돼 있다는 게 좀 부담이 돼서 그것 때문에 좀 정리를 했고 뭐 대학 강의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재테크 공부 1시간, 1시간이면 사실 적은 시간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경매 굉장히 하루에 뭐 4, 5시간 하는 분들도 있고, 주식 전업 투자자들은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공부하죠. 근데 저는 조금 비관적이게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과연 많이 돈을 벌었나라는 생각에는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효율성 있게 어떻게 보면 심리를 좀 컨트롤하면서 효율성 있게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는 주식 공부법이나 뭐 경매 공부법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공부해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리고 12가지 파이프라인 이건 말씀드린 대로 뭐 전체 공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멤버십 공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나가고. 이것도 이제 오늘 아침에 찍은 건데요. 시간이 잘 안 보네. 제가 이제 작년부터 올해 한 2월까지는 한 3억 정도 수익 실현을 했고, 21년도에도 한 2억 정도 수익 실현했고, 폭락장 때도 한 8월 달까지는 2억 이상 수익 실현을 하다가 9월 달에 한 1억 5천 손절하고, 어쨌든 그래서 한 7천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총 하면은 한 지금은 6억 정도 되겠네요. 이게 한 지지난달 정도에 만든 장표니까. 그래서 어쨌든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가 3년 반밖에 안 됐는데,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게 대단한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그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조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가장 큰 변화는 테마주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테마주를 10% 미만으로만 하고 있고 대부분 다 우리가 알만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알만한 실적주들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들을 강의를 통해서 말하고 있고요. 뭐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제가 작년에서야 이제 처음으로 읽었는데 어쨌든 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써 있는 뭐 창업이란 것들도 특히 이제 뭐 공무원 인부신 분들도 있으니까 제 강의에 보시면은 공무원들이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답답하잖아요. 교사나 아니면은 뭐 행정직, 일행직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경업금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뭐 사기업 같은 데도 물론 취업규칙에 경업금지가 있지만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뭐 법인 설립해서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왔고 그 대신에 내가 월급을 안 받는다든지 뭐 법인 잉여금으로 쌓아둔다든지 여러 가지 우회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라라가 아니라 어쨌든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메시지인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PPT 장표가 300페이지가 넘는데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어떤 재테크든지 간에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행, 뭐 주식을 예를 들자면 한 주라도 사봐야 된다는 거죠. 테마주에도 편견을 갖는 게 아니라 한 주라도 매매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실패 패턴, 내가 어떤 상황에서 물리고 어떤 상황에서 수익을 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반복 학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1번, 2번, 3번까지 주식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이후에 3번, 4번은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이죠. 하지만 1번, 2번은 생각보다는 우리가 뭐 많은 양의 공부를 필요로 할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차트 기법도 아무것도 모르고요. 뒷부분에 설명드리겠지만 차트 기법은 아예 모르고 이동평균선과 지지, 저항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많이 내왔고 제가 1년에 한 1000종목 이상 수익을 내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이제 MTS 녹화 영상은 다 올리거든요. 수익 인증은. 그래서 매달 올리고 있어서 충분히 뭐 설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처음으로 재테크를 의도적으로 경험을 한 건 아니고요. 보시면 이게 금 그래프거든요. 금 그래프. 23년, 03년도부터 11년도까지 굉장한 폭등이 있었고, 지금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지금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11월 최고점 때, 직전에 좀 금을 일을 해서 샀었던 게 있는데, 한 2년 전에 샀던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되파는 경험을 우연히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순금 뭐 반지, 목걸이, 팔찌 막 이렇게 해서 거의 한 600만 원치를 샀었는데 그게 뭐 한 1년 반 만에 거의 한 1.5배, 한 1.8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거의 2배 가까이. 그거를 파는 경험을 우연히 하게 되면서 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수익을 내게 되는구나라는 경험을 어린 나이에 굉장히 하게 된 거죠.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경매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적은 시도로 시작을 해서 뭐 10년 가까이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많이 내왔고요. 뭐 경매도 마찬가지고 주식과 같은 경우는 한 지는 4년 정도 돼서 뭐 여러 가지 창업 활동도 한 지가 지금 6년 벌써 돼갖고 여기 카페는 제가 창업한 지 5년 됐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카페로 수익을 낸다라기보다는 뭐 카페 창업 강의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원래부터 강의하는 공간으로 만들려고 창업을 했고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어느 정도 약간 11년도부터 한 23년도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는데 포인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써 있는 보면은 부동산 경매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당연히 경매와 매매는 차이가 있죠. 왜냐면 경매가 저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요. 또 주식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고 오히려 경매 물건지 근처에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좋은 시세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임장이라는 것들 다니는 거고 뭐 손품 팔아서 부동산에 전화도 해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만능이다 또는 주식만이 답이다 뭐 코인이 답이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유튜브 채널과 좀 비교가 되는 거는 저는 이것저것 다 하니까 주식 하락장에 전 주식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못하러 확률도 없는 싸움에 베팅을 하냐. 오히려 사람만 힘들기만 하고 그럴 땐 다 손절하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22년도 같은 데는 경매 물건들이 좋은 게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인천 전세 사기 물건이라든지 23년도에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다 3천, 4천씩 가져갈 수 있었어요. 물건 하나당.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역이용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면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재테크로서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은 블로그였던 것 같아요. 블로그. 지금은 아무래도 브랜딩에 대한 그 시대적 화두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나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이 올라갔죠. 사실 예전에는 뭐 유튜버가 공중파 방송에 나올 수 있었나요? 근데 지금 뭐 덱스라든지 뭐 오킹이라든지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흐름을 사실은 뭐 블로거를 한다고 해서 꼭 인플루언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나를 표현할 수 있고 하다못해 내가 지식 서비스 같은 이런 강의 또는 출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람하고 내가 창업할 때 당시에 미리 좀 키워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이제 시작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창업을 처음에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맛집하고 여행 카테고리로 했고요. 그래서 한 4년 동안 400만 명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글을 잘 쓰냐 그런 건 아니고 되게 꾸준히 썼던 것 같아요. 하루에 1포스팅을 거의 3년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키운 거를 토대로 해서 유튜브도 만들고 창업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펜션 같은 경우는 뭐 펜션이라고 하면 돈이 많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충남 금산이라는 곳에 시골에 있는 펜션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노후에 살 집을 좀 이렇게 졌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애견 펜션 어떻게 보면 좀 콘텐츠를 입힌 거죠. 그냥 펜션으로 하면은 인테리어비가 많이 들어서 사실 전 애견 펜션을 한 거예요. 제가 애견을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뭐 1시간 정도 걸려도 30분 걸려도 대전권에서 오더라고요. 애견에 대한 좀 그런 동기부여가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에 짓는데 한 1억 5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건 다 뽑았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이란 단어를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창업을 했었고 법인 창업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 다니는데 어떻게 창업을 해?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고 그럼 심사위원들이 너가 회사 다니는 걸 아냐 모르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는데 오히려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생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제 이건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카이스트나 기술 기반이 아니면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성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3년, 4년 지나면 다 폐업을 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시드머니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오히려 한 30대 중반 정도 또는 30대 초반 정도 어느 정도 직무 커리어도 쌓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이 아직 회사를 다니지만 창업하려는 걸 엄청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심사역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오히려 반대로 활용하면 너무 좋다.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창업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 다닐 때 만약에 창업이나 이런 뭐 퇴사 계획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정부 지원 사업에 지원해서 오히려 회사 다니는 걸 더 어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더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예전에 같이 창업했던 분들 중에 하나는 뭐 코닥에 다니신 분들도 있었고, 그럼 코닥이라는 회사에 다녔으면은 아무래도 카메라나 이런 렌즈 쪽에 잘 알 거 아니에요. 전문가일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거나, 뭐 아니면 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뭐 지금은 AI 관련된 창업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다가 창업을 하겠다라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년 동안 거의 한 3억 정도 수령을 했고요. 이건 빌려주는 사업이 아니에요. 정책 자금이 아니란 얘기죠. 정책 자금은 저리 대출, 말 그대로 2% 3% 빌려주는 거고 갚아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90%를 주는 사업입니다. 주는 사업. 내가 10% 자부담만 하고 그 대신에 사업을 수행을 해야겠죠. 수행. 성공이 아니에요. 수행.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내가 적재적소에 돈을 썼나만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도 받게 되고 또 이력이 붙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거를 수료를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난 이력 때문에 다른 사업도 다 지원이 선정이 돼요. 왜냐면 그거 자체가 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작은 사업들 많이 하거든요. 1, 2천짜리. 그런 거 먼저 선정이 되고 점차 큰 사업,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단계를 밟아서 나가면은 아무리 못 받아도 한 4년 동안 한 1억 5천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앱도 만들고,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개발자로 고용해서 앱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내가 개발자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가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카페 창업 이런 것들도 했었고, 젊은 부자들도 사업자 등록 다시 내서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래요. 제 주변에도 파티룸 하는 애들 되게 많거든요. 에어비앤비 파티룸 하는 애들 많은데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사는 애들 되게 많아요. 여기 문토 호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토 호스트 분들도 안 하고 사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불법 여부를 떠나서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오히려 후회하는 게, 지금 세금을 많이 내야지 내가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내 신용도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은 내 급여가 높아야지, 소득 수준이 높아야지만 대출이 많이 나오는 구조기 때문에,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애들은 막 파티룸 10개 돌리는데도 무슨, 간이사업자 하고서 일반 그걸 전환도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랬어요. 너는 몇 년 뒤에 후회할 거다. 나중에 막상 가장 큰 자산인 아파트를 하려는데, 네가 소득이 뭐 1년에 2, 3천밖에 안 잡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럼 자금 출처 조사 나오죠.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좀 폭넓게 보면 좋겠어요. 제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뭐 법을 오랫동안 전공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법망 안에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아무래도 기타 소득 잡히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뭐 국민보험공단이나 이런 데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본 결과 한 3, 4천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대신에 본인이 뭐 떠벌리고만 다니지 않으면 되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사업한다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뭐 민원이나 이런 걸 누가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20년도에 주식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 달 뒤에 유튜브 시작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식 콘텐츠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뒷부분에도 수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항상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자청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던데, 저는 사실 이 얘기를 4년 전부터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자청이 어디 무슨 책인가 이 말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약간 무슨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친다? 근데 저도 그 얘기를 4년 전부터 매번 강의 때마다 해왔거든요. 제가 주식을 시작한 지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해보니까 수익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조가 공부를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뭐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약간 투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은 느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라면 내가 가치 투자에 대한 공부,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고 차트를 볼 줄 몰라도 충분히 뭐 상향 추세 그 정도까지는 알잖아요. 그래프가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고 이제 이 정도만 보여도 겉만 없으면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남기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파이프라인 중에서는 그래도 유튜브가 한 세네 번째가 될 정도로 순수익이 한 700 정도 나오니까,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지금도 굉장히 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튜브는 틱톡도 그렇고 쇼폼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고, 그거를 최근에 부수입으로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경매 얘기도 뒷부분에 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계획들 중에서도 뭐 캠핑장이나 애견운동장이나 편의점이나 뭐 무인 창업에 대한 관심도 계속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두 분 정도 무인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는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서 좀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11번 빼놓고는, 11번은 이제 올해 가을 정도에 오픈할 거고, 10개를 하나도 빼지 않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줄일 것들이 물론 있겠죠. 경쟁력이 없는 것들은 줄여나가야 되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 창업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카페도 좀 정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일단 술집으로 다음 달에 변경을 하고 좀 운영을 해보다가 1년 정도 경험해보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인건비 점점 올라가죠. 경쟁 점점 치열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별론 것 같아요. 예, 카페 창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프라인 창업은 좀 지나가고요. 이거에 대해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한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한 세네 개 정도 진행을 할 건데 하는 분에게 이따가 휘낭시에를 제가 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여기가 본인 소유라고 칠게요. 그럼 제가 정보를 드릴게요. 보면은 그냥 막연하잖아요.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거를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경매나 또는 토지 또는 부동산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단어들을 받았을 때 하다못해 내가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사를 했었다면 최소한 금산이 어느 쪽 정도에 있겠다 정도라는 지식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100평이라는 단어 100평에는 그러면 건폐율 뭐 용적률을 알면은 어떤 만약에 대지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그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지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지 또 임야라는 형질이 나왔죠. 그럼 임야에서는 무슨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은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또는 중보전 산지라는 또 키워드가 있죠. 그다음에 도로라는 키워드가 있고 3.8m라는 키워드를 또 제시를 했죠. 4m 이하인지 3m 이상인지 또는 여기에 맹지인지에 따라서 다 보이는 게 다르고요. 공시지가는 5천만 원. 근데 공시지가 같은 경우도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아니, 도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시지가가 맞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실거래가 다 신고가 되니까. 근데 시골이나 아무래도 거래가 적은 곳에 투자를 하게 되면 장점은 거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요. 실거래가 없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최소한 3, 40%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실거래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년 사이에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굉장히 저평가돼서 뭐 매매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증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약 평당 한 39,000원 정도. 39,000원 정도면 내가 뭐 한 390만 원 있으면은 100평인가요? 100평 정도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현금 자산 1억 있다. 이런 기준에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지. 한 분 정도만? 한 분 정도만 혹시 손 들고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finan시가 3,500원이거든요. 3,500원 정도는 그냥 뭐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난 뭘 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면은 이런 걸 소유하고 있다. 라면은 네. 네. 하면은 배나 이런 걸 봤을 때 물에 이런 걸 지는 건 제한이 될 것 같고 통풍장이라든지 아니면 네, 좋습니다. 뭐 답은 아니고요. 정답은 아니고 저도 정답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견이고 저도 의견이고 뒷부분에서 한번 그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에 대해서 하다못해 유튜브를 한두 번 보셨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농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나가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변 친척이나 어르신들이 농사를 지은 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임야니까 일단은 건축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임야에 또 집이 지어진 곳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신 거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득세법상은 여러 가지 이제 소득이 있죠. 우리는 보통 이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하고 있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근데 제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양도소득과 주식과 부동산 매매가 있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기타소득이죠. 강의, 출판, 원고 이런 것들.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뒷부분에도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뭐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지금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 사실 지금은 주식의 포지션이 제가 예전보다는 경매보다는 훨씬 더 올라갔기 때문에 주식에서 매달 한 2, 3천 정도는 나오고 있고 나머지 창업 활동을 통해서 매달 한 1000에서 1500 정도 아무래도 그런 경기를 타다 보니까 또 경매 같은 경우는 뭐 잘 되면은 1년에 뭐 4억, 5억씩 나올 때도 있고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써 있는 대로 7년 사이에 여러 가지 만들어낸 파이프라인 12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부동산 다들 알죠. 안정적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일단 큰 돈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나 뭐 제가 이 모임을 한 5년 가까이 운영을 했으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물건에 관심 가진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긴 시간이 필요하죠. 긴 시간. 10년 가까이 걸리기도 하고 10년 뒤에 부동산 상승장이 아닐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
이제 막 조합이 형성돼도 7, 8년이 걸리거든요. 뭐 오세훈이 좀 이렇게 단축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5년 이상 걸리니까 그런 불확실성에 몇천 또는 몇 억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인가라는 항상 회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재개발 물건이나 재건축 물건은 아예 하고 있지 않고요. 물론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부산 하나 가지고 있구나. 부산 감만동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뭐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그거는 뭐 없는 돈 치고 그것도 이제 경매로 낙찰 받은 거거든요. 그건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정도 한 4천 정도면 내 인생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 없는 셈 치면 괜찮은데 만약에 서울에 한 2억 3억을 뭐 재개발 물건에 넣어놨다. 글쎄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돌아가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이렇게 고금리가 될 줄 알았고 전쟁이 날 줄 알았나요? 금리가 떨어지려면은 지금 저도 대출금리가 3%대 빌렸던 게 지금 7%거든요. 그렇게 벌써 2년째예요. 근데 이게 3%가 다시 되려면 저는 최소한 4, 5년은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4, 5년 동안 못 버틸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도 우리의 재테크를 하는 수단의 선택 수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사진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겠어요? 좀 특이한 점이 뭐가 있어? 이 사진 속에서 현수막이에요, 현수막. 저는 주식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매수는 뭐 기술이고 매도가 예술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아파트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황금성이 좋잖아요. 바로 팔리고 또 찾는 사람이 많고 하지만 큰 수익을 내긴 어렵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아닌 다음에는 그 대신에 하지만 10년을 봤을 때 상승장은 1년에 불과하죠. 1, 2년. 그것도 우리는 막차 타기 마련이고 근데 생각보다 시골에 있는 토지 또는 이런 시골에 있는 건물 부동산의 경매로 나오는 건물들은 항상 존재하니까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항상 반값으로 항상 반값 이하로 존재하는 물건들이 있고 내가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뭐 그 전체 시세 대비해서 한 20%는 남길 수 있는 항상 구조가 열려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한 2억 정도에 매수를 해서 완전히 뭐 허름한 건물이죠. 한 25년 정도 지어진 지 25년 정도 된 근데 그거를 한 6억 정도에 팔았거든요. 작년에 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매도를 했냐면 부동산 당연히 말했죠. 부동산에 거의 1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막 되게 가격도 후려칠 뿐더러 여기 거래가 없다 시골이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 대형 현수막 이거 붙이는데 한 35만 원밖에 안 해요. 다 붙여주는 것까지 제작과 붙여주는 것까지 뭐 35만 원 만약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거래를 했으면 0.9%만 매매니까 0.9%만 잡아도 만약에 시세 차익이 4억이면은 엄청 크잖아요. 몇 천이잖아요. 근데 몇 천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로 하면은 35만 원 정도 해서 또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또 부동산에서도 이거를 보고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 오기도 해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아니 동네 진짜 뭐 건달들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어떤 동네 건달이 저한테 연락 와서 자기를 형이라고 하래요. 그럼 자기가 이걸 해주겠다고. 그렇게 제의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 하나도 안 통하고 연락 온 사람들 한 세 분 정도 컨택 만나서 얘기해보고서 이제 전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많은 토지와 많은 땅들을 다 이걸로 현수막으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에도 그 동네 부동산 시세나 이런 걸 파악하기에 당연히 갔었고 뭐 여러 군데 카페 같은 데도 남기긴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많이 연락 오는 건 현수막이었고요. 현재도 제가 경기도 이천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많잖아요. 거의 한 100통 받은 것 같아요. 전화 100통. 근데 가격 흥정이 안 돼서 아직 매도는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통 현수막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특히나 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산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산이 만약에 도로에 접해 있는 산이라면 도로 통행량이 어느 정도 있는 산이라면 산에 현수막 한 두 개 정도만 걸어놔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저도 임야 투자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뭐 결정이 안 돼서 뭐 강의 안으로는 못 쓰고는 있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현재 협의 중이어서 골프장에서 매입을 할 의사를 밝혀서 그래서 시세 차익이 만약에 이게 형성이 되면은 뭐 한 20억 이상은 시세 차익이 나는 거의 한 9배 정도 가격으로 쳐주겠다고 해서 근데 이게 만약 확정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유튜브에다가 콘텐츠를 올릴 거고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뭐 산 투자, 임야 투자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재개발 물건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대신에 뭐 충족해야 될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뒷부분에 2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저도 그런 것들을 꼭 예상해서 투자했다라기보다는 충분히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임야에 대한 정책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금 또는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내가 재개발 또는
최근에는 뭐 파크 골프장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개발 사업에 편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왔고 거의 한 8년 만에 지금 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매 물건. 지금 저희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살고 있는 집. 이것도 경매로 산 거예요. 되게 저렴하게 샀고요. 뭐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가끔 올리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익형 블로그인데 꼭 블로그를 해라 마라의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아까 말한 대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근데 아무래도 블로그는 얼굴이 안 나와도 되잖아요. 글이니까. 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유튜브에 대해 보다는 좀 낫고. 근데 유튜브도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유튜브가 챗GPT가 생기면서 AI가 영상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다음에 자막을 읽어주는 플랫폼들, 무료 플랫폼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얼굴이 안 나오고서도 쇼츠를 막 대량 생산해내서 한 달에 3, 400 버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 유튜브 좀만 쳐도 다 나오고 저도 그런 비슷한 강의를 한 두 번 들었었고 근데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 수익 실현한 것도 다 확인했고 그래서 그 대신에 뭐 아무래도 구글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유튜브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거르려고는 하죠. AI가 생성한, 대량으로 생성한 것들은 사람이 편집한 것과 또 비교점이 있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보면 좀 상업적이고. 그래서 거르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블로그도 그렇고, 블로그도 지금은 챗GPT로 쓰는 게 유행이거든요. 아직도 개인이 쓰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꾼들은 다 챗GPT로 10분 만에 작성을 합니다. 어. 작성을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수익도 잘 나오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30분 안에 발행을 마치고, 하루에 두세 개 발행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챗GPT라는 시대적인 화두가 작년부터 발생을 했잖아요. 작년 1월부터. 1월부터 아느냐 모르냐. 저도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애들이 리포트를 다 이제 번역 같은 거는 챗GPT 통해서 번역을 해서 내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할 강사들도 없고 교수들도 없어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인정을 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표절 아니냐,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누가 검증을 하겠냐고. 검증할 시스템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리고 본인 것처럼 이 당시에도 제가 2016년도 정도에 블로그 개설을 했으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누가 지금 블로그를 시작하냐 이미 늦었는데 라는 얘기를 정말 주변에 한 100명은 들은 것 같아요. 내가 막 사진 찍고 있으면 지금은 그나마 유튜버들이 잘 나가니까 막 사진 찍고 있고 하면 인스타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2016년이에요. 16년 전 8년 전이에요. 8년 전에 막 남자애가 이렇게 사진 찍고 있으면 사람들이 진짜 약간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었으니까 뭐냐면 펜션에 대한 계획이 이때도 있었거든요. 한 5, 6년 전, 5, 6년 후 정도에는 내가 펜션을 운영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펜션을 처음부터 올릴 수가 없잖아요. 펜션이 안 지어진 상태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여행이나 맛집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펜션을 갈 테니까 여행이나 맛집 블로그로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구독자들이 늘어나 있으면 당연히 내가 펜션을 오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네이버 인플루언서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거를 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근데 초창기 멤버였기 때문에 쉽게 달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것도 포화 상태라고. 근데 이건 장점은 CPC라고 하죠. 그 클릭당 돈 들어오는 그 광고가 중간 광고들 있잖아요. 네이버 같은 데도 이게 한 6배 정도 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로도 한 달에 뭐 4, 5천 수익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활용은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있고 없고는 아예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르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리고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블로그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최적화된 블로그를 매매하거나 유튜브를 매매하거나 네이버 카페를 매매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돈이 된다는 거예요. 다 돈. 그리고 매년 알고리즘이 조금씩은 바뀌니까 사실은 뭐 자주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고 한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듣고 있고 저도 최근에 뭐 강의를 들었었고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는 어쨌든 이거다. 챗GPT 활용해서 30분 안에 포스팅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여기가 이제 제가 말했던 펜션인데 짓는 전 과정을 참여를 했어요. 만약에 이걸 종합건설에 맡기거나 했었으면은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들고 너무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지어보자라고 해서 1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재도 다 시키고 하다못해 샤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인부도 다 우리가 고용하고 현장 소장 우리가 고용하고 해서 1년 반 동안 엄청 힘들게 짓긴 했는데 좋은 점은 그 경험 덕분에 저는 여기에 대한 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건축에 대한 강의. 만약에 내가 종합건설에 맡겼으면은 뭐 가끔 가서 보긴 해도 뭘 알아요, 뭘. 근데 이걸 하면서 시행착오들이 정말 많았겠죠. 1년 반 동안. 정말 고생을 했고 그리고 하다못해 뭐 벽돌 쌓고 매지 넣고 이런 거 다 저희가 했거든요, 가족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하다못해 화장실, 뭐 욕조 다 저희가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지어 크몬 같은 데 보면 그거 강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장실 그 뒤에 그 왜, 그거 뭐라고 하죠? 근데 그거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람 부르면 10만 원이거든요. 그거를 강의를 하더라니까. 하다못해 문고리 바꾸는 방법, 이런 거 강의하는 사람들도 있고,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초보가 왕초보를 가르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불편하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뭐 집에서 조금 전구 갈고 뭐 LED 등 갈고, 전구는 사실 쉽게 갈죠. 근데 LED 등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처음 해봤는데 여긴 지금 없네요. 매립등 있잖아요. 매립등. 매립등은 지식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어요. 빼가지고 막 전선 연결하고 뭐 검은 테이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해보니까 그 비슷한 케이스가 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지금 화장실 있는 것도 다 제가 간 거고. 근데 그거를 사람 부르면 5만 원이에요. 사람 부르면. 재료값까지 하면 한 6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을 아낄 수 있을 뿐더러 강의를 할 수 있겠다. 강의. 진짜 이 수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진짜 많다니까. 숨고, 크몽, 플랫폼들이 워낙 많잖아요. 특이한 플랫폼들이. 그런 데서 그런 강의에 대한 수요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뭐, 그거죠.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내 인생에 전혀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뒷부분에서 농업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건데요. 이건 꽤 넓어요. 이건 작은 비닐하우스는 아니고요. 내가 쓰면은 한 이 정도, 문 정도에 있고,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층고가. 그렇게 해서 뒷부분까지 하면 100평 정도. 이거를 혹시 지은데 얼마나 들까요? 돈이? 보통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지으면 8천 들어요, 8천. 근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받으면은 9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90%.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8천 내고 지었겠죠. 근데 지원 제도가 많아요. 그걸로 할 수 있는 사람은 80%, 90%, 80% 지원받고 자부담금만 10%만 내고서 8천만 원짜리 비닐하우스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익 실현 여기서 다 뭐 애플망고라든지 기타 등등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느냐 모르냐는 정말 큰 차이예요. 특히나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 사업은 다 40대 미만에게 좀 많은 사업 지원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 나온 것 자체가 청년 실업률 줄이려고 나온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농업도 40대 미만한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주고 있어요. 물론 40대 이상한테, 중장년층한테 지원해준 사업도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 지금 40대 미만이시니까 그런 분들은 좀만 알아보면은 가져갈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하다못해 저도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한 3개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더 웃긴 게 이걸 또 강의할 수가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 맨날 떨어진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자소서 강의만 컨설팅만 해줘도 시간당 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크몬 같은데 이미 또 그런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런 업체는 심지어 뭐 합격 시 그 지원금의 5% 이런 식으로 걸기도 해요. 그러면 돈 한 500만 원 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시장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 몰랐던 시장들도. 그런 지식 서비스나 강의 시장이 정말 생각보다 저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많은데, 특히나 그런 정부 지원을 받아서 설립된 기관들이 되게 많아요. 문화센터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데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뭐 조합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데 또 그런 예산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뭐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해라. 청년들을 위한 뭐 주식 강의를 해라. 이런 애들 와서 걔네들이 블로그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저한테 쪽지를 보내서, 아, 우리는 어디 뭐 대전 동구청 소속의 어디 무슨 기관인데 뭐 이렇게 와서 뭐 에어비앤비, 가 뭐야, 저기 그줌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줌 강의 하는데 한 시간에 보통 20만 원 정도 받아요. 한 시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조금만 준비가 돼 있고 어느 정도 나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그런 플랫폼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수요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부익남이라든지 이런 사람 섭외할 수 있겠어요? 몇 억씩 드는 사람들을? 당연히 우리 같은 싼 사람들을 섭외하죠. 20만 원, 30만 원짜리. 근데 엄청 큰 돈이잖아요. 내가 그냥 줌 수업만 하는데 1시간에 2,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다. 뭐 YMCA도 있고요. YWCA도 있고요. 뭐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기관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강의할 수 있는 장소나 지식 서비스를 할 곳은 굉장히 많다. 농촌에 대한 얘기도 짧게 할게요. 아까 말한 대로 정부 지원 사업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그건 이제 뭐 K-스타트업이나 이런 정부 부처에서 하는 곳들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농업도 마찬가지예요. 농업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있는데, 제가 말하는 농업은 뭐밭 메고 뭐 고추 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나? 뒷부분에 있나 보다. 아, 뒷부분, 아까 2부에 있나 보다. 그, 스마트, 요새는 그거 하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하잖아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나 쿠팡 라이브 커머스 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요. 내가 1차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유통을 시키거나 또는 이걸 활용해서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것도 다 정부 지원 사업 대상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몇 천만 원씩 지원을 받고, 특히나 그
한 5년 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원사업 받은 것 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뭔가 대단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한 5년 전에 제 주변에 3명이 뭘로 받았냐면 꿀 있잖아요, 꿀. 꿀을 정관정 에브리타임처럼 이렇게 가공해. 그래서 그게 지원사업이 선정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냥 이게 다예요. 기술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를 대중성 있게 사람들이 꿀을 갖고 다니면서 먹기 좋게 만들었다.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스토리는 썼겠죠. 뭐 양봉 농가의 소득이 감소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내가 그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해서 이거를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당선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꿀 빠는 타임인가 뭔가. 하여튼 그걸로 지금도 창업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뭐 외국 사이트나 이런 거 다루는 거 익숙하신 분들은 외국 사이트에 창업, 스타트업 조금만 검색하면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또는 이런 스타트업 창업 사례들만 모아서 발간하는 정부 자료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 조금만 짜집게 해가지고 해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저희 문만 잠깐 닫고. 그래서 이제 장점은 뭐 정부 지원 사업을 여기에 준비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4대1, 5대1 정도. 특히나 서울은 좀 세고 그래서 저도 서울 안 하고 지방으로 했거든요. 일부러 지방으로 그걸 이전을 해서 주소지를 그렇게 해서 뭐 어차피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 교육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농업 지원 사업은 써 있는 것처럼 경쟁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면 귀농에 대한 편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한 대로 귀농이 우리가 꼭 무슨 뭐 토마토 따고 딸기 따는 게 아니다. 스마트팜 같은 것들도 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유통이나 라이브 커머스도 다 지원 사업 대상에 들어간다. 그럼 서울에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써 있는 대로 1000제곱미터 이하로 이제 소유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농취증 없이도 1000제곱미터 이상은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농업 요새는 그거 좀 까다롭거든요. 예전엔 쉬웠는데 요새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를 좀 까다롭게 확인을 해요. 몇 개 뭐 LH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한 300평 정도면 내가 애견 운동장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뭐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일단은 좋은 점은 자금이 적게 드니까 우리가 도시에 어떻게 몇백 평짜리 땅을 갖겠어요. 그럼 몇 천만 원이 들 텐데 농촌은 평당 아직도 10,000원, 20,000원짜리 땅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지금 펜션 그 근처도 다 10,000원, 5,000원 막 이런 데 땅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근성은 다 있으니까 뭐 대전이랑 30분 거리고 내가 홍보 마케팅만 할 수 있고 요새는 애견 운동장도 다 인스타로 홍보하더라고요. 인스타로. 그래서 무인 애견으로 운영해요. 심지어 화장실도 없고 그냥 잔디밭에다가 펜스 쳐놓은 게 다예요. 근데 인스타로 비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특히나 대형견 같은 경우는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애견 운동장 혼자 쓰게 하고서 그 다음에 돈 지불하는 거예요. 몇만 원. 그렇게만 해도 한 달 쌓이다 보면은 하루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이 되니까. 그다음에 아예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빈집 리모델링 뭐 7천만 원 팁 이런 거 써있죠. 아예 돈을 준다니까요. 청년들이 워낙 안 오기 때문에 집을 뭐 산다 또는 빈집을 리모델링 하겠다. 한옥 가옥을 리모델링해서 내가 살면서 뭐 에어비앤비로 수익을 내겠다. 라면은 지자체에서 돈을 준다니까요. 그 7천만 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뭐 다들 알다시피 농촌 같은 데는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대책을 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농가주택도 세제 혜택이 굉장히 늘어났죠. 이것도 주택으로 안 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에어비앤비에 관심들이 다들 많잖아요. 물론 에어비앤비가 가장 많이 하는 형태는 현재도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사람들이 하는데 일단 불법이죠. 아시죠? 불법이고 그거 민원 들어가면은 나중에 벌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데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본인이 위험 부담 감수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농가주택이 농가주택. 농가주택인데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그리고 한 이런 것들은 이제 컨테이너를 좀 개조해서 만든 형태인데 안에 들어가면 약간 진짜 호텔처럼 돼 있거든요. 호텔처럼 돼 있고 한 3,500에서 4,000 정도.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세컨하우스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조금 폭넓게 생각하는 거면 좋겠고, 뭐 청년 농업인 선발, 이게 혜택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월 최대 11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3년 준다고 써 있어요. 그럼 3년이면은 4천이에요, 4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선정만 되면. 아무 조건 없어.
그 대신에 내가 영농에 말 그대로 귀속은 돼 있어야 되죠. 뭐 내가 뭐 다른 사업을 하거나 안 되면 이 기간 동안에는.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한 대로 물론 내가 자금이 크고 나는 꼭 도시에 산다고 하면은 사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창업은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그러면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라도 말 그대로 수익을 창출해내야겠죠. 그리고 더 큰 건 이거예요. 5년 거치 20년 상환 5억이에요. 5억이란 자금을 심지어 5년 거치 5년 동안 이자도 안 내요. 그리고 6년째부터 이자를 그러니까 분할 납부하기 시작해가지고 20년 동안 갚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거는 병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 이거 해서 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청년 창업자들이 있는데 이걸로 시세 차익을 보더라고요. 왜냐면 토지를 살 수가 있어요. 이걸로. 토지를 살 수가 있어서 공장 토지 같은 것도 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공용품 공장 하겠다. 그래서 그 토지를 샀는데 대전권에 토지가 1년 반 만에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5억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어느 땅 사고 싶은데 누가 5억을 빌려줘 나한테? 5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빌려주나요? 시중대출도 안 나오죠. 근데 여기는 어쨌든 이 활용한 그 정해진 용도 내에 쓴다면은 최대 5억을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20년 거치 상환이니까 좀 부담이 적겠죠. 훨씬 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카테고리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젊은 부자들 TV에다가 카테고리에다가 좀 올리고 있어요. 제가 아는 것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례 같은 것들도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카페 창업 이런 건 다 그냥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그냥 뭐 두 개 운영을 했었고 대전점은 지금 권리금 받고 여기가 좀 이뻤는데 권리금 받고 하려고 지금 내놓은 상태고 여기도 술집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카페는 저는 절대 창업은 권하진 않아요. 물론 저도 그냥 경험 삼아 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다른 사업을 하면서 이걸 한 거니까 어쨌든 권하지는 않아요. 뭐 프랜차이즈 순수익 이런 거 조금만 유튜브에 치면은 요새는 이제 워낙 진실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거 다 공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뭐 디저트 뭐죠? 디저트 3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백다방 이런 것도 본인이 일해서 한 일단은 창업한 데 한 2억 들어가고 본인이 일해서 한 400 가져가더라고요. 400. 매출 한 3천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출 3천 나오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건대상권만 해도. 근데 본인이 400 가져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일 안 하죠. 2억 들어갖고 400 가져가면 못하러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카페는 저는 하진 않고 제가 카페 창업을 하나 딱 권하는 건 뭐냐면 저도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가치 없는 땅에 가치 없는 땅에 카페를 짓는 거는 찬성이에요. 그거는 내가 대팔 때 크게 시세 차익을 내고서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정말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나 쩐주들 땅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창업하기 귀찮고 잘 모르는 분들이 청년 창업자 하나를 잡아요. 그래서 브랜딩을 해요. 걔를 좀 생긴 것도 좀 잘생기고 SNS 좋아하고 허세 있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마치 자기 가게처럼 운영을 하고 마치 자기 가게처럼 SNS에 홍보를 해요. 제 주변에도 한 명 있는데 엄청난 유명한 카페예요. 근데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고 다 쩐주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내부 사정을 다 아는데 근데 SNS에서 엄청 핫한 카페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다 빚덩어리예요, 빚덩어리. 돈 하나도 못 벌어요. 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우선 청년을 잡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는 땅에다가 건축을 해서 그 땅이 뭐 만약 최소한 도로 정도는 접해야겠죠. 최소한 뭐 4m 도로 정도는 접해야겠지만 말 그대로 평당으로 10,000원짜리 땅이 카페가 돼서 1년 정도만 운영을 잘한다면 1년 정도만 운영을 잘하면은 10억 받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카페를 엑시트하기 위해서 카페를 창업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시골에 있는 땅을 어떻게 팔아요, 우리가? 카페를 만들건 요식업을 하건 뭐가 좀 핫하게 만든 다음에 팔고서 나가야죠. 그러면은 뭐 또 사는 사람들은 이거 뭐야? 되게 장사 잘 되네. 이것만 보고 또 사죠. 근데 알다시피 유행이 정말 자주 바뀌어서 트렌드는 길어봐야 2년이 2년. 아무리 야외 카페 잘 돼도 2년 지나면은 매출 반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팔고서 나가는 거죠. 공간 임대 사업도 뭐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했는데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저는 사실 좀 꺾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스페이스 클라우드를 제가 처음 접한 게 1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도 주변에 슈퍼호스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때도 막 8개씩 운영하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쟤네들 다 오피스를 가지고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무슨 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뭐 합법화 한다고 잠깐 말을 해서 붐이 있었다가 또 안 됐죠,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도까지도 불법인데 오피스텔에서 하는 건 불법이고요. 원래는 이게 외국인 도시관광 뭐 숙박업인가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외국인만 받아야 되고요.
내국인을 받으려면은 자기 건물이어야 되고 단독주택이어야 돼요. 아파트에서 원래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아파트에서 하려면은 동호수 전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다 어떻게 하잖아요. 그리고 스페이스 클럽,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에서도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 없어도. 그래서 어쨌든 잘 활용하면은, 그래도 이걸로 저기, 우리 모임에 있는 분들도 그냥 제일 쉽게 내는 거는 이건 것 같아요. 제일 쉽게 수익 내는 거는. 그럼 뭐 광안리라든지 이런데 아파트 하나 임차해서, 임차하면은 뭐 월세 껏해봐야 한 7, 80 하니까, 그렇게 해서 300, 400을 뽑더라고요. 거의 꽉 차더라고요, 거의 꽉. 저도 최근에 어, 전 이제 30대니까 20대 애들하고 어디 여행을 다녀보면은 애들은 다 에어비앤비로 스테이를 예약을 해요. 호텔을 예약 안 해요. 저만 해도 네이버에서 호텔 찾거든요. 근데 그럼 되게 촌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냥 스테이 링크 딱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문화처럼 되고 있어서 특히나 제주도나 뭐 이런 데는 정말 막 허름하고 쓰러져가는 집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조금 꾸미고 좀 감성 있게 꾸민 다음에 감성 숙소 이래갖고 막 40만 원씩 받더라고요, 하루에. 그리고 막 연휴 때 피크 때는 거의 한 80만 원 이렇게 받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도 그런 식으로 창업 활동과 연계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요. 근데 경매를 막상 이거를 내가 벌어서 빨리 되팔고 단타 치고 이럴 생각만 하면은 그러면 이제 물리게 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물려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내가 조금 셀프 인테리어 관심 있다든지 요새 또 오늘의 집이 생겼잖아요. 오늘의 집처럼 다 모든 거를 가구를 배치해주는 앱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시켜가지고 배치만 해도 부가가치가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집을 하루에 10만 원씩 내고 자고 그런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뭐 리브 애니웨어 이런 거 써놓은 것처럼 한 달 살이 뭐 또는 단기 뭐 3주, 1년 살이 이런 것들도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어서 신혼부부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인천에 있는 제가 아는 애가 운영하는 에어비앤비를 한 달 예약을 해서 한 달 동안 거기 산대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 우리가 모르는 수요들이 있더라고요. 특이한 수요들이. 또는 외국인들도 한 3개월 정도 우리나라에 와서. 근데 이렇게 장기 투숙 계획이 되면 아무래도 큰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기 임대 플랫폼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왜냐면 거기는 그런 걸 원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스페이스 클라우드나 이런 데와 다르죠. 그런 데는 오히려 모객하기 힘든데, 이런 곳은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그 강의하는 애인데, 저희 모임에 있는 분이에요. 승무원 현재 하고 있고요. 4개 돌리고 있어요, 4개. 4개에서 5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분도 지금 한 1년 반 딱 되거든요. 3개월 만에 슈퍼호스트 달고, 슈퍼호스트는 이제 리뷰만 좀 잘 달아주면 금방 노출시켜줘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현재 5개까지 늘려갖고 운영하고 있고, 어쨌든 강서 쪽에다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승무원들이 강서 쪽에 많이 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근처에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얘기도 그냥 짧게만. 지금 젊은자들 TV, 이 법학자문이 혼자서 운영을 했던 채널이고요. 얼굴도 안 나왔었어요. 초반에는 얼굴 안 나오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화면 녹화가 되니까, 카톡에다가 뭐 신문기사라든지 차트 같은 걸 캡처해서 막 보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읽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들어가고, 카톡을 넘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PPT 같은 효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한 3년 동안 8,000명 정도 만들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그냥 PD가 하는 거 영상 좀 조금씩 올리고 있는데 거의 안 올리고 있고요. 젊은 부자들 TV는 작년 7월 달에 PD, 개인 PD 프리랜서 고용해서 월급이, 이거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말 안 할게요. 하여튼 얼마 주고서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주일에 2개씩 올라가요, 영상. 2개씩 올라가고, 5개월 되니까 지금 3,400명 정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수익화가 됐어요. 3,400명인데, 지금 2,000이 넘죠. 2,000달러가 넘으니까 이것만 해도 대충 300이 넘죠. 그러니까 웬만한 직장인들이죠. 일주일에 영상 2개 올라가는데 그럼 한 달에 영상 8개면은 제가 1시간 정도 중요하고서 30분 그거 하니까 1시간 반씩 8번 그러니까 한 10시간 조금 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40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뒷부분에도 유튜브 내용이 좀 더 있지만 제가 무슨 주식을 잘해서 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현재는 어떤 분은 제가 특이한 사례를 몇 개 좀 가져왔는데 차 있잖아요, 차. 차가 에스컬레이터라고 되게 큰 차 있어요, SUV. 그 차에다가 이제 그 캠을 달아요. 캠을 달고서 좁은 주차장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상 콘텐츠예요. 근데 구독자 거의 한 8만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막 후원도 되게 많이 터져요. 영상 정말 잘 봤다고.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아니, 좁은 주차장을 들어가는 게 우리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얼마나 떨려요. 그거를 콘텐츠로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신박한, 그리고 뭐
뭐 다들 아는 뭐 집번번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얼굴 노출 안 하잖아요. 얼굴 노출 안 하는데 어쨌든 뭐 요리하는 콘텐츠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내고 있고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모든 걸 다 갖춘 거죠 그분은. 후원도 기부, 그러니까 도네이션 들어오죠. 광고 수익 들어오죠. 앞광고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구독자 멤버십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충 추정해도 한 달에 한 1억 5천 정도는 들어와요. 1억 5천. 대충 추정해도. 그래서 누구든지 가능하다.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고 너무 좋다. 제가 써놨잖아요. 기획이나 효율성. 뒷범범 같은 경우는 기획도 되게 잘하고 되게 재밌게 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따라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거보다는 우리는 성실성이잖아요. 성실성. 매일은 할 수 있으니까 시간도 많고. 어떤 분이 있냐면 주식 유튜버인데 저는 아니고 어떤 분이 있는데 작년 한 6월부터 멤버십을 운영하더라고요. 구독자 한 4만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이 뉴스 재료만 정리하는 유튜버예요. 무슨 본인 수익 인증도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차트 얘기도 한 적 없고 그냥 오늘은 무슨 우크라이나 뭐뭐뭐 관련된 재료가 있고 무슨 관련된 종목 뭐뭐뭐입니다 정도의 콘텐츠로 한 10분 정도 하는 분인데 그래도 거의 매일 올리더라고요. 한 365일 중에 그래도 한 30일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년 4년 하니까 나름대로 구독자들이 또 팬들이 생겼죠. 작년부터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는데 1만 원 방, 3만 원 방이 있는데 1만 원은 단순 정보고 3만 원은 약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 이거를 하니까 저 지금 단부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려고. 사실 저는 별 이제 도움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1600명이에요. 1600명. 그러면은 순수익이 유튜브가 멤버십 수수료 30%씩 떼가요. 굉장히 많이 떼가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5천씩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상향 추세, 상향 추세. 구독자는 점점 늘잖아요. 얘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거나 엄청 뭐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구독자는 계속 느니까. 그러면 지금은 5천이죠? 내년 되면은 1억 돼 있을 거고, 내후년 되면 1억 5천 돼 있을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도 있고, 만약에 이 사람이 큰 채널에 나가, 또는 갑자기 뭐 차트 리딩까지, 뭐 이러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기회들이 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또 하나 개설을 했어요. 이거는 아예 유튜브 대행사에다가 맡겼고요. 대행사는 더 비싸요. 한 38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영상 수가 훨씬 더 적어요. 개인 PD의 반밖에 안 돼. 영상 4개밖에 안 가요. 한 달에 4개 올려주고, 쇼츠 4개 올려주는데 380만 원. 그렇게 해서 또 하나 개설을 했고, 지금 한 800명 정도?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반. 아직은 수익화는 안 됐고. 근데 제가 왜 개설을 또 하겠냐고요. 오프라인 매장에, 이런 매장에 돈을 들이는 게 아깝다니까요. 이런 매장의 매출을 10%를 어떻게 올려요? 20%를 어떻게 올리고. 저는 그래서, 저도 주식을 하지만 상장사들이 매출이 1년에 막 10%씩 막 오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매출이 또 올랐네. 매출이 몇 퍼센트,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오르고, 전 동기에서 몇 퍼센트. 저는 진짜 조만한 이 가게 운영하면서도 이거는 이게 말이 된다고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체들은 뭐 기술 기반이겠죠. 리튬이라든지 AI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런 거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오프라인 가게 매출 1년에 10%, 한 달에 10% 올리기 너무 힘든데 근데 이런 온라인은 내가 운 좋아서 운영하다 보면은 영상이 하나 터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 정도는. 그래서 그때 한 10,000명, 20,000명 봐서 구독자 한 500명, 600명 늘면은 그러면 그 다음날 수익이 그 다음 달부터 확확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어. 어쨌든 한 달에 38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근데도 투자를 해서라도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전 온라인 사업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 운영하고 있고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 그 PD 분 통해서 PD분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도 좀 강의를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그냥 한 2, 3만 원 정도 받고서 원데이 클래스로. 그렇게만 해도 전체적인 흐름은 훨씬 더 잘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따라하면 돼요, 똑같이. 근데 그거 이제 이미 심사임당 때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그거 베끼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거 말고 어, 잘 나오는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최근에 제일 짭짤하게 좀 조회수가 나왔던 키워드가 방배동 선수라는 분이 있어요. 나는 트레이더인가 하여튼 그런 채널에 거기다 30만 정도 되는 채널인데 방배동 선수라고 엄청난 유명한 트레이더가 있는데 그분도 직장 다니면서 저처럼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직장 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주식해서 뭐 키움투자증권 2위인가 했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장이랑 주식, 그다음에 MTS 이거는 저랑 키워드가 똑같잖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수익률은 물론 그분이 저보다 크지만 그래서 제가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주식해서 뭐 월 3천 번은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다른 거는 다 1,000, 2천씩 나오는데 그게 5천, 6천 지금 10,000까지 나오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그런 식으로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내가 쓰려는 컨텐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컨텐츠의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서 최근 그 대신에 너무 오래전 거 말고 최근에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들 그거를 썸네일과 제목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썸네일을 클릭해야지만 이 사람이 체류할지 안 할지를 결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체류 시간이 길어지면 훨씬 더 영상이 잘 되겠고 체류 시간이 짧으면 좀 덜 되겠지만 어쨌든 클릭까지는 된다는 거예요. 조회수까지는. 그다음에 조회수 다음에 체류 시간은 내가 좀 콘텐츠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런 식으로만 해도 블로그도 또 똑같거든요. 블로그도 잘 되는 블로거들의 제목과 구성을 거의 똑같이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콘텐츠에 뭐 주차 정보도 들어가 있고 뭐 그 노키즈 존 정보도 들어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다고 칠게요.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그 글을 똑같이 베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성을. 그럼 영업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노키즈 존 여부, 뭐 주차 여부, 뭐 이런 거. 주차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엄청 큰 차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만 구성만 맞춰서 해도 똑같이 블로그를 시작해도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뭐 방문자 1000명, 2000명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해도 안 돼요. 이 평생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제가 정말 몇천 명 봤거든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 강의를 거의 한 5천 명 정도 했기 때문에 그 5천 명 중에서 3천 명 정도는 정말 한 4년 운영했는데도 하루에 한 20명 들어오더라고요. 2, 300명. 아예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막 제목을 막 40글자, 50글자씩 쓰고 있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타까운 게 하다못해 5만 원, 10만 원짜리 강의도 많거든요. 그냥 크몬 같은데. 그런데 그런데 강의를 듣거나 또는 유튜브 좀만 찾아봐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럼 당연히 안 늘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유튜브가 자기 멋대로 해서 떡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죠. 지금은 다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뭐 공중파 TV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막 오히려 개인 유튜버들 다 무너지고 있고 다 연예인들이 이제 브이로그 개설했고 이러니까 어쨌든 그런 흐름 같은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젊은 부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강의 또는 경매 강의 또는 창업 강의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떠나서 그럼 나는 중개를 한 거예요. 중개. 우리가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건물을 찾는 것처럼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블로거인데 본인 블로그는 잘 안 돼. 근데 강의를 하길래 어떻게 이 사람 블로그 겨우 한 500명 들어오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지 보니까 이 사람은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연결. 블로거들한테 가가지고 한 1000명짜리 블로거들은 사실 체험단도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쪽지를 보내요. 그래서 내가 업체에도 또 연락을 하고 업체 오프라인 업체 같은 데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체험단 수수료가 보통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본인이 한 만 원 정도 먹는 거예요. 만 원 정도 먹고 체험단을 보내주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업체에서 또 이 사람들 제공해주고 그럼 본인이 만 원에서 15,000원의 중개료를 받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큰 게 체험단 한 명만 그 블로거 한 명하고만 관계가 좀 돈독해지면은 이 사람을 다른 체험단 여러 개 돌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보통 혼자서도 한 40, 4, 50명 관리하더라고요. 그 블로거들을 그렇게 되고 이제 업체들이 점점점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직장 다니면서 3, 400 수익이 나오더라고요. 순수익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빠지는 게 없는 거잖아요. 비용이 들길 해요. 뭐 내가 투자를 해야 돼. 아무것도 없잖아요. 중개니까 중개. 그냥 내가 손품만 팔면 되는 거잖아요. 손품만 팔고 좀 전화해가지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 또는 오프라인 업장 찾아가서 하는 이런 과정들만 하면 되고 최근에 문토 같은 데도 블로그 체험단 이런 것들이 점점 늘고 있던데 소셜링 저도 하나 참여하고 있고 거기가 그래요. 사실 이게 다 블로거들한테만 좋은 일 같잖아요. 안 그래요. 호스트가 왜 그걸 하겠어요? 당연히 나중에 호스트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자기가 소셜링으로 아니, 클럽으로 만들어놓은 거기에 블로거가 1000명이라고 해봐요. 그럼 자기는 엄청난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창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블로그 소셜링이 생기고 블로그 클럽이 생기는 거지. 걔네들이 무슨 선의의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 데 들어가는 거지만 어쨌든 저도 제가 여기서 문토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은데 문토가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저도 소모임에서는 한 7년 정도 했고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을 써봤는데 문토는 5%는 제가 볼 땐 사업 목적인 것 같아요. 다 돈 벌려고 문토를 하는 거지. 또 그러니까 특히나 소셜링 같은 경우는 그리고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구조가 전 이제 소모임이라는 앱에서는 지금 젊은 부자들이 제일 크거든요. 재테크 중에서는 7개 운영하고 있고 근데 소모임은 월정액이에요. 이 소모임을 운영하는 호스트가 15,000원씩인가 내야 돼요, 매달.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내요. 그러고 나서 터치를 안 해요. 우리끼리 무슨 뭐 거래를 하건 우리가 강의를 듣건 터치를 안 하는데 문토는 특이한 게 운영비는 안 받는 월정액은 안 받는 대신에 모임마다 돈을 떼가잖아요. 모임마다 15%인가 떼가잖아요. 15%인가 20%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아예 구조 자체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문토 입장에서도 셀렉티드 호스트를 굉장히 많이 양상을 해야지만 자기네가 비즈니스 모델이 커지는. 어쨌든 저는 모델은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앱을 만들어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설프게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한 다음에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안 되는 시대예요. 처음부터 수익이 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스타트업 그 데스밸리라고 표현하는데 적자 구간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빠르게. 투자도 받기가 쉽고. 어쨌든 그래서 젊은 부자들은 지금 운영한 지가 4년째고, 여러 강의를 했어요. 여러 강의를 했고, 특히나 코로나 초반에까지는 이제 강연이 가능했으니까, 그때는 강연 중계를 정말 많이 했었죠. 여기 계신 분도 태어나서 처음 강의하신 분, 뭐, 수많은, 강의 제가 한 80명 강사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 강의하시는 분을 제가 좀 어느 정도 목차 같은 거 짜주고, 그분이 일단 PPT 보내면 한번 피드백 해주고 해서 강사로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은 인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인데 신청한 사람이 있겠냐? 신청한다니까요. 신선하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본인과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본인과 같이 제 주식 수업을 들은 분이에요. 주식 1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 하루에 막 500만 원씩 수익이 나요. 워낙 또 단타를 잘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다 같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월등하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의 노하우가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전 강사니까 너는 뭐 원래 잘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마인드라면은 이거는 같은 수강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이 수업을 좀 더 잘 흡수를 했던가 아니면 본래 좀 타고난 성향이 좀 과감하거나 뭐 이런 장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한 2시간짜리 강의였는데 40명인가 50명인가 왔어요. 그러면은 아마 3만 원씩 받았을걸요. 그래서 제가 그 대관비 빼고 대관비가 한 40만 원 했으니까 제가 한 30만 원 가져가고 이분한테 90만 원인가 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좋죠. 90만 원이 뭐 3시간 자기가 강의해가지고 90만 원 받는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거의 한 강의를 그 당시에는 제가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0번 정도 강의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코로나 직격탄 맞으면서 이제 좀 많이 축소했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안 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뭐 계획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또 바빠져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도 여자분인데 그 여기서 강의한 거잖아요. 그 청약 아파트 청약하는 방법 아파트 청약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뭐 클릭해야 되고 뭘 따져봐야 되고 가점 어떻게 계산하고 그 정말 단순한 게 강의인데도 유튜브에 사실 다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유튜브가 잘 이렇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오프라인 이렇게 모임을 다니는 편인데 또 오게 되면은 아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서의 고민도 나누게 되고 인맥도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 한 달에 저만 해도 강의를 한 세네 개는 들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전 마케팅 강의 좀 많이 들으러 다니는 편이고. 어쨌든. 그리고 부동산 경매. 이게 벌써 11번째네요. 11번째. 소액 물건으로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아파트, 처음부터 뭐 비싼 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저도 뒷부분에 실사례가 있지만 한 1,0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오피스텔들도 꽤 많아요. 세네 번 유찰된 것들도 꽤 많고. 그럼 세네 번 유찰됐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안 그래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오피스텔을 낙찰 안 받는 것 뿐이지 조금만 찾아보면은 그냥 검색에다가 넣으면 돼요. 검색식에다가 세네 번, 뭐 세 번 유찰 이상, 그 다음에 오피스텔 체크하면 쫙 나와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그런 것들만 분석해갖고 들어가면 되고, 일단은 쉬운 물건, 굉장히 쉬운 물건이죠. 대부분 다 1인 소유고, 세입자가 없는 경우도 많고,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근데 만약에 뭐, 다세대 주택을 하겠다. 이러면은 빡세죠. 막 세입자 막 10명 있고. 그러니까 지방권에 뭐 3억, 4억짜리 다세대 주택은 있어요. 한 10호실 정도 들어와 있고, 막 월세 한 30만 원짜리가 막 10명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야 명도를 잘 하겠지만 아니면 또는 법무사 맡겨서 명도하면 되는데 법무사도 한 건당 거의 50씩은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세대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비추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그런 작은 물건들,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뭐 제주도나 아까 말한 대로 300평 이하 땅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주말 농장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매 물건에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내가 하다못해 등기도 셀프로 한번 등기도 해보고 또는 법무사한테 맡기는 것도 하는 경험이고요. 어쨌든 그런 사이클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경험을 해봐야지 내가 다른 물건으로 하나하나 단계를 갖출 수 있는데 좀 안타까운 게 경매에 관심은 다들 많잖아요. 관심 대부분 보면 여기도 한 경매 반, 주식 반인데 경매에 관심 많은데 언제 포기를 하냐면 책을 사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단어들이 일단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저는 법을 전공하니까 민법 용어들이 익숙하지만 일반인들은 그 용어들이 무슨 뭐 용익물권 이런 말 되게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좀 그만두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쉬운 물건만 해라.
아파트나 빌라나 오피스텔은 굉장히 쉬운 물건이잖아요. 쉬운 물건. 권리관계가 거의 없고. 그런 물건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내가 어려운 물건, 특수 물건을 왜 공부하고 도대체 특수 물건 막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를 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들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조회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잖아요. 무슨 뭐 주차장을 막아갖고 뭐 몇 억을 벌었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다 거짓말이고, 거짓말이나 뭐 실패했다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콘텐츠를 보면은 괜히, 이 사람 뭐 1억 투자했는데 뭐 몇 억을 벌었대. 그런 거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은 주식도 그렇지만 주식도 테마주에 많이 현혹되는 것처럼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용적인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물건들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저는 그렇게 해도 매년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거 좀 지나가고.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1층에 지금도 아르바이트생이 와 있잖아요. 딱 이 시간이네요. 이게 뭐냐면, 21년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4월 10일이네요. 3년 전이죠, 3년 전. 제가 오늘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경매 강의를 주로 했었으니까, 주식 강의 안 하고. 주식은 막 시작할 때였고. 그래서 경매 강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보통 그때도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왔었거든요. 아까 저 시간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일을 안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어버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 누구라고 써있죠? 누구라고 써있는데 이 사람은 20명이 왔는데, 이거를 심지어 그때 막 음료 종류도 지금처럼 3개로 한정한 게 아니라 한 8개, 9개까지 고를 수 있게 해줬거든요. 스무디도 있었고. 근데 이거를 15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근데 이게 매주.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친구를 보면서 또 이제 제가 이제 건대 출신이니까 건대 후배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믿을 만한 친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손이 엄청 빠른. 근데 걔가 3년 만에 20억 벌었다고 그 주식 트레이더로 최근에 유튜브에서 제가 우연히 발견을 한 거예요. 어디에서 많이 보던 앤데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저희 학교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런 애가 있나? 이러고서 보니까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소름 끼쳤었는데 딱 2년 걸렸어요. 2년. 연식업. 그러니까 이때도 주식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대충 날짜를 따져보니까. 그래서 이때도 한 달에 몇백을 벌 때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한 거죠. 명확한 진실이잖아요. 알바. 시급 10,000원짜리 알바가 지금은 자산이 40억이래요. 40억. 3년 만에. 주식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이거에 현혹되다 무슨 뭐 우리도 노력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봤잖아요. 굉장히 냉철한 성격이고 손도 빠르고 아까 말한 그 손 빠른 걸로 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월 달에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제가 되게 저자세로 연락을 했어요. 저 북카페 세모 사장이었던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니까 저 안 그래도 저 유튜브 한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만나기로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일도 있다. 그래서 코인은 사실 저는 코인 안 하거든요. 예전에 비트코인 조금 했었는데 그거 말고는 저는 사실은 실체 없는 건 안 하는 편이라서 비트코인은 그래도 어느 정도 ETF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나머지는 전 아직도 실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잡코인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주식은 그래도 최소한 기업이라는 가치가 있으니까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재작년에 하락장 22년도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23년도 반등장 경험하면서 실적주만 해도 충분히 매일 또는 매달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도 물린 종목 당연히 있죠. 저도 언제 물리냐면 테마주 매매하면 물리더라고요. 테마주 막 장중에 재료 발생해서 따라 들어가면 어김없이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테마주는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종목을 매매하면은 한 종목 정도는 테마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9종목은 다 실적주, 말 그대로 매출이 올라가고, 이따가 이제 실적주의 기준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주식을 아예 안 해본 사람들 많잖아요.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1부는 거의 끝나가고요. 지금 뭐 이런 것들도 그냥 계획적인 거니까. 아까에 대한 얘기, 이것도 제가 좀 도움받았었던 채널은 저는 그래도 이세무사 TV를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다른 채널 많이 봤어요. 저도 뭐 불개미 것도 봤고, 뭐 주식단태님 것도 봤고, 뭐 여러 개 봤는데 저는 안 맞아요. 특히나 차트 하시는 분은 저하고 안 맞고, 왜 안 맞냐면 일단 제가 어려운 걸 싫어해요. 근데 차트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다 뺐고, 그나마 이세무사님은 이름이 세무사잖아요. 세무사.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당연히 베이스로 하겠죠. 그리고 본인 말씀대로 뭐 이렇게 밸런스 투자법 뭐 이런 걸 얘기하시면서 뭐 삼박자 투자법 뭐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도 이제 5개를 얘기하거든요. 시장, 수급, 재료, 재무제표, 차트. 5개를 다 보고서 저는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분도 재료, 차트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이 방송 안 보시겠죠?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그 세 개를 봐서 이제 선정을 하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공부법의 모태가 된 거예요, 이분.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많이 봤고 지금은 안 본 지 한 2년 됐어요, 방송.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고 저는 다른 유튜브는 솔직히 안 봐요. 지금은 안 보고 볼 시간도 없고 예전에는 저도 코로나 초기에 아예 주식 모를 때는 많이 봤죠. 그때는 한 10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10개 봤는데 계속 걸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왜냐면 제가 사실 걸르는 기준 중에 하나 이거예요. 이분이 어떤 종목을 얘기하잖아요. 전 추적조사 다 하거든요. 근데 반 이상 틀려. 그럼 안 봐요, 그 사람. 신뢰가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일이 한 두 번 이상 반복되면 저는 아예 삭제해요, 삭제. 그분이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논리가 그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심지어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한 5개 추천을 했어요. 근데 4개가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만 좀 많이 올랐어요.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저는 인정 안 하는 편이고, 경매 쪽에서는 저는 경매 대마왕이 그나마 전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은 아카데미를 그래도 학원을 한 20년 이상 운영을 했으니까 그나마 내공은 제일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좀 사자들이 너무 많아서 좀 좋아하진 않고 경장인 같은 경우는 저희 PD가 경장인 PD거든요. 경장 PD하고 저희 PD하고 저 채널하고 두 개 다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우리랑 처지가 비슷해요. 직장 다니면서 5년 전에 경매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직장 그만두고 전업투자자로 활동하고 있는데 막 수익률이 엄청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꼼꼼하다고 해야 되나? 강의 되게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지금 강의로는 돈 많이 거든요. 거의 한 번 클래스가 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300만 원인데 한 개수에 한 40명씩 그렇게 해서 한 두 달에 한 클래식 모집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긴 작가 TV는 다시 안 할 거고 무인 창업은 저도 출연했었던 채널인데 열심히 산다라는 채널에서 무인 창업 쪽으로 좀 많이 나와서 뭐 아이스크림 전문점 요새 무인 라면점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좀 얻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최근에는 창업오빠 TV를 좀 많이 보는데 누구냐면 그 강호동 대표라고 저기 라라브레드라고 있잖아요. 속리단길에 라라브레드라고 유명한 핫한 카페 있잖아요. 그거 대표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를 딱 한마디만 전달을 하자면 이거예요. 자기가 라라브레드를 한 6, 7년 전인가 들어왔나 봐요. 속리단길 형성되기 초반에 들어와서 엄청 키웠잖아요. 그래서 뭐 월세도 계속 냈고. 근데 막상 그렇게 해서 자기가 순이익을 예를 들어서 엄청 핫한 카페거든요. 근데 불구하고 순이익이 1년에 한 7, 8천밖에 안 된대요. 다 떼주고 나니까. 임대료 내고, 직원 인건비 내고, 마케팅비 내고 다 빼고 나면.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8천씩 예를 들어서 5년을 벌었다고 쳐요. 4억 정도 번 거잖아요, 5년 동안. 근데 그 5년 동안 여기가 라레아 브레드로 잘 되니까 이 건물의 가치가 한 30억 정도 올랐대요, 30억 정도. 그러니까 그걸 보고 현타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또 주인이 약간 갑질한대요, 지금 나가라는 식으로. 그거를 콘텐츠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2호점부터는 무조건 다 산대요. 빚을, 레버리지를 풀로 세서 특히나 지방권부터 시작했겠죠.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건물을 하니까 내가 이자를 월세 대신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럼 어쨌든 내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중간에 엑시트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는 건물의 가치가 계속 오르면 계속 홀딩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분이 제일 많이 하는 콘텐츠가 제가 보니까 전주 있잖아요, 전주. 돈이 있는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저도 지금 상가를 2개나 내놨는데 잘 안 팔리는 이유가 2개가 벼 있어요. 호실이 좀 공실이 일부 공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 8차선 대로변에 있는데 이게 안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부동산에선 제가 부동산 한 20군데나 가봤거든요. 무조건 월세가 다 차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월세 세팅이 돼 있는 게 아무리 입지가 후져도 월세 세팅만 완벽하게 돼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저는 위치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나보고 월세 채워서 오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무조건 월세가 그 가치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라라브레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라라브레드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고 마케팅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주가 어떤 건물을 살려고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면 이 사람이 라라브레드를 여기다 넣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서 그러면은 들어가자마자 월세 세팅이 맞춰지죠. 특히나 이분들은 3층, 4층 다 쓰잖아요, 건물을. 그러면은 값어치가 2배로 뛰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세팅이 다 끝나니까. 그러면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기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라라브레드라는 브랜드가 일단 들어와 있고 그러면은 장사가 잘 될 테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가 그렇게 해서 20억으로 떴으면은 20억에 매입을 해도 이 사람은 25억에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너무 잘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었던 채널 같아요. 그렇게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아무리 잘 돼도 뭐 전국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늘릴 생각은 없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매출 10% 올리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반대로 내가 한 1호점, 2호점 정도만 운영을 하고 근데 여기가 뭐 SNS나 블로그에 좀 평이 좋아. 그러면 그거 강의하면 되잖아요, 강의. 강의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러면은 강의는 1000명이 들을지 10,000명이 들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홍보하기에 따라서. 그럼 그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내가 업장을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것도 좀 부정적인 얘기인데, 최근에 엄청 프랜차이즈 술집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부엉이 산장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그런 유예요. 그런 유. 엑시트 하려고. 프랜차이즈를 젊은 애들이 뭐 좀 스토리 있게 만들어요. 빠르게 만들어서 다 업자들이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 4, 50호점 만든 다음에 그냥 엑시트 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런 것들을 한 3, 40억에 넘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 또 하나 키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요새 너무 심해요. 그래서 건대 입구도 이 블럭 말고 다음 블럭이 술집 골목인데 거기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6개월, 1년 만에 1년마다 술집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팔고 나가니까. 그럼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 업어받아 그냥 손해보고서 또 손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본인이 운영할 때에는 오픈빨이 없거든요. 이미 6개월, 1년 해가지고 매출 4천, 5천 찍은 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불법은 아니니까 하다못해 예전처럼 정직하게 뭐 그냥 카페 하나 잘 운영해서 내가 월급 벌겠다 이런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고요. 이렇게 업자들이 끼다 보니까 요새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냥 가격 확 뛰어서 팔고 나가는 수단으로서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금산이란 곳은 대전 아래쪽인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금산에 인삼이 유명하긴 하지만 누가 인삼 때문에 오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콘텐츠가 필수라는 생각을 했고 만약에 지금 여기 40평이거든요. 펜션이 40평을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면은 못 들어가도 제가 볼 때는 평당 250씩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새는 막 풀빌라 펜션 이런 거 너무 이쁜 데가 많잖아요. 그 정도 인테리어를 꾸미려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굳이 이 돈을 막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손익분기점 BEP를 가져가려면은 5년, 6년 걸리는데 이걸 투자할 가치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견 펜션을 하면 되겠다. 왜냐면 애견 펜션은 깔끔하기만 하면 돼요. 밑에 에폭시 깔고 침구류만 잘하면은 없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항상 거의 뭐 이런 성수기 때는 만석이 되니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거든요. 애견 펜션이. 그리고 특히나 저희는 뭐 이런 애견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나 이런 거는 좀 하면은 그래도 내가 엄청난 돈은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돈을 할 수 있고 나중에 또 되팔고 나갈 수 있으니까 되팔고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엑시트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말한 대로 1300평의 임야인데 이제 100평이 대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여기다 지금 카페를 짓고 있는데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대지를 만들려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임야는 당연히 건물을 못 짓죠. 대지로 전환이 돼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해서 임야에 대지를 만들어야지 애견 운동장 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에어비앤비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에어비앤비도 사실 오피스텔 하는 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뭐 임야나 그러니까 밭, 논 이런 데를 논밭을 임차해서 좀 평평하면은 거기다 그냥 인조 뭐 잔디 깔고 펜스 쳐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한 많이 들어봐야 600 정도 들거든요. 잔디 인조 잔디 깔고 펜스 치고 하면은 한 300평에 600 정도 드는데 그 정도 해서 그냥 인스타로 사업자 등록도 안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돈 버는 사람도 꽤 많고 요새 아까 말한 대로 무인 애견 운동장 이런 걸로 한 명만 받아가지고 한 팀만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간대 한 팀만 받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세네 팀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뭐 불법 여부를 떠나서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방송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노출된 직업을 있다 보니까 불법이 싫으니까 불법이 싫어서 대지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지은 거예요. 카페를 짓고 싶어 짓는 게 아니라 대지를 확보를 해야지 거기를 애견운동장으로 합법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400평이니까 100평짜리 지금 40평짜리 짓고 있거든요. 카페를 40평 지으면은 거의 90% 정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360평 정도를 대지로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대지. 그럼 그 대지에다가 합법적으로 잔디 깔고 내가 애견 운동장으로 사업자도 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한 거고요. 한지 전용하고 해도 그냥 처음부터 대지인 곳을 하는 것보다는 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임야를 사서 당연히 그 대신에 개발 행위가 가능한 준보전 산지인지를 확인하고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다면은 그거야 뭐 군청에다가 전화 한 통화만 해보면 되니까 직원 알려주면서 여기 뭐뭐 하려는데 되냐?
그럼 바로 확인해 주거든요. 제일 전 어리석은 게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뭐 유튜브 보고서 공부해가지고 여기 뭐 판단 이거 지어지려 무슨 뭐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보고 있고 저는 그게 제일 솔직히 말하면 한심하거든요. 가장 확실한 거는 관할 공무원이 된다 안 된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녹취해야 되고 그거 근거로 해서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럼 정확한 거 1분이면 끝날 일을 10시간 며칠을 걸려가고 고민하는 거. 어쨌든 그래서 된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준보전산지 아까 말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있는데 이제 준보전산지가 그런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준보전산지를 해야 되고 여기는 3.8m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한 4m 아까 말한 그 캠핑장은 아쉽게도 4m 도로가 접해야 돼. 4m. 근데 안 되는 거죠. 4m 도로가 접하면은 야영장업이 허가가 나고요. 일반 캠핑장, 오토 캠핑장, 요번에 그 민경훈 씨가 오토 캠핑장 차렸잖아요. 오토 캠핑장은 6m 도로가 접해야 돼. 6m. 사실 6m 도로가 접한 땅을 사기는 쉽지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저도 그냥 여기가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뭐 국어라고 있거든요. 맹지 탈출하는 국어. 그거 활동해서 4m까지는 확보가 가능해서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이제 캠핑장 계획은 있고 몇 년 뒤에 일단은 가능한 거 3.8m, 4m 도로 이하에서 가는 거는 소매점하고 카페가 있어요. 소매점하고 카페. 일반 음식점은 또 안 돼요. 휴게음 시점만 가능해요. 근데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 시점 여기도 일반 음식점이거든요. 휴게음 시점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는 술 팔 수 있냐 없냐 그거 차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게음 시점에서도 밥도 팔고 다 할 수 있어요. 술만 못 파는 거고. 괜찮죠. 어차피 저는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애견 카페 할 거니까. 그다음에 공시지가 5천만 원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도시 지역은 5천만 원이면 진짜 딱 5천만 원이에요. 실거래 가격 거의 차이가 없지만 임야나 이런 시골의 토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훨씬 더 다운 계약서는 아니죠 사실. 그냥 뭐 주변에 거래가 없으니까 적정하게 공시지가 시가거래 공시지가 근처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엄청나게 나중에 혜택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소득을 일단 뭐 세금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건 임야라서 좀 기준이 다른데 농지 있잖아요. 전담 농지는 그 자경 8년 하면은 자경 스스로 경작하는 거 8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10원도 안 내. 하나도 안 내. 하나도.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왜냐면 몇백억, 몇십억짜리 땅을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서 팔 수 있다니까요. 했을 경우에는 자경을.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도시에 있으면서도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농사를 져서. 근데 예전보다는 좀 까다로워진 게 요새는 또 GPS 보기도 하고 실제로 경작행위를 했나 뭐 네이버 그 GPS 봐서 이렇게 녹색으로 돼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확인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막 인후보증이라고 해서 무슨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사인해주고 이랬는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실제적인 거래 주변에서 뭐 이런 것들을 뭐 경유를 결제를 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증빙을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특히나 증여 상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상속할 때도 토지나 이런 농지 같은 거를 상속하기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은 왜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거 보통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10억은 좀 그렇고 요새 한 서울이 15억 정도 하니까요. 15억짜리 아파트를 부모님이 사시다가 내가 받으려고 하면은 한 3억은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걸 조건을 갖추면 하나도 안 내는 거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나는 그럼 차라리 나는 농사 지을 생각 없으니까 개발행위 할 것도 귀찮고 잘 모르고 이러니까 이거를 담보대출 받아서 1억을 빌려서 딴 사업을 하겠다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꼭 내가 이걸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이거를 뭐 농지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담보 맡겨서 뭐 대출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는 산이나 농밭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농지연금 이런 것들도 있어요. 농지연금 팔기는 좀 잘 안 팔리니까 그런 분들은 연금식으로 계속 매달 뭐 매년 받는 방식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데크를 깔려면은 그거는 6m 도로가 해야 된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 무인 창업에 항상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키오스코도 일부러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칵테일 시키는 분들만 밑에서 신분증 검사하고 와서 이제 여기서 칵테일 시키면은 갖다 주거든요. 우리가 뭐 직원을 여러 명 둘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시키면은 그냥 한 번만 딱 갖다 주면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일단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메뉴판에는 사진 넣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건 다 사진 다 뜨거든요. 그래서 사진 보면서 비주얼 보면서 이제 천천히 고를 수 있어서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코인 세탁기를 처음 사용해 봤을 때 남겨본 건데, 생각보다 코인 세탁기 수요량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금 특히나 신도시 쪽에는 안 쓸 것 같죠? 근데 저만 해도 여행 한 3일 다니니까 썼으니까. 그런데 비싸요, 생각보다. 건조까지 하려면 한 12,000원 들더라고요. 빨래 한번 돌리는데 6,000원, 뭐 건조하는데 5,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좀 관심 가져보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아이스크림 전문점이잖아요.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점인데 왜 이걸 가져왔냐면, 편의점은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잖아요. 프랜차이즈. 비싸잖아요. 가맹비도 비싸고 인테리어 하는데 비싸니까 이마트라든지 뭐 GS25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은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가능해서 그 대신에 웬만한 거 다 팔 수 있잖아요. 뭐 편의점에 있는 물품 중에 뭐 파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웬만한 뭐 아이스크림, 과자, 생필품 이런 거 다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접근하기에는 편의점보다는 이게 리스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이건 소매점으로도 등록 가능하니까 아까 제가 4m 이하는 소매점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4m 이하 도로에서도 이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창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개를 지금 한 1시간 반 만에 빠르게 설명을 해봤는데, 뒷부분에도 한 2시간 정도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하고 경매 얘기가 좀 더 많겠죠. 어, 앞부분에 대한 결론은 이거죠. 아는 만큼 보인다. 이게 대단한 지식을 얻어간다라기보다는 인사이트잖아, 인사이트. 그래서 지식과 경험은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것을 실패하고 성공하느냐를 떠나서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지금 내가 강의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기는 거고 유튜브로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생기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네, 일단은 그렇게 하고